특히 스타트업 또는 미국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은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 회사에 미국인 직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요.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냐? 이렇게 봐야겠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회사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하니까 당연히 이런 이민 업무를 합니다.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이죠. 물론 저는 거기서 이민법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고 말하자면 서당계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케이스들을 얘기하다 보면 자주 묻는 질문들, 특히 이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영주권, 취업 영주권, 취업 이민, 비이민 비자 질문들이 있다 보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취업 이민에 대한 얘기죠. EB2다, EB3다라고 하는 고용주의 지원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 또 오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설 회사, 미국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 스타트업에 대해 영주권 관련해서 받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 채널은 미국 법 그리고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로 누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인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취업 이민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3가지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LC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Petition, 이민 청원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자 발급 또는 신분 조정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LC가 뭐냐면요, 노동 허가서, 노동 승인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외국인을 영주권자로 모셔와야 한다, 데려와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포지션에 내국인은 뽑을 수 없다, 뽑기 어렵다, 이런저런 사유가 먼저 소명이 되어야 이 해당 외국인을 뽑아오는 데 대한 어떤 근거,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과정은 해당 직무에 대해서 미국 내 고용시장에 적합한 미국 근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슨 Prevailing Wage다, Job Description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취업 이민에 있어서의 첫 단추로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한 6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LC를 토대로 회사가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petition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140을 파일한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청원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이게 통과가 되면 결국 이렇게 받아들여진 회사의 청원을 토대로 해당 베네피셔리, 그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신분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이 신분 조정 또는 비자 신청,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것은 신분 조정이고요. 미국 외에서 진행할 때는 비자 신청 과정을 겪게 된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3가지 단계를 우리 취업 이민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스폰서 회사가요 올해 설립됐어요. 그런데도 영주권 신청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죠.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하다예요. 언제? 내가 금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현재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출, 순이익,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앞서 얘기했던 LC 단계에 한 8개월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LC에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지는 않고요. 신청자의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였던 그 이민 청원이요, I-140 단계요. 이때 회사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니까요.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올해 설립돼서 예컨대 지금 11월인데 이때 아직은 그런 정보들이 회사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게 그 자체로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답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신설 회사이고 또 규모도 작은데 문제가 없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뭐냐? 회사의 크기 자체는요, 이 취업이민 심사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요, 그 해당 신청자, 베네피셔리죠. 베네피셔리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거는 회사의 순이익이라든가 순자산이 이 대상자의 평균 임금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규모, 종업원 수, 총자산 규모는 직접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신설 회사인데 다른 직원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한 회사에서 영주권 몇 명이나 할 수 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동시에 영주권을 진행 중인 모든 직원에 대해서 평균 임금, 그 해당 직원에게 요구되는 그 LC 단계에서 prevailing wage라고 했죠. 이 평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회사의 재정 능력이 그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또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재정 능력이 보장되어 있을 때 실제 케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수가 몇 명이라서 그 이상은 못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개인 회사로도 이러한 이 취업 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답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금 번거롭긴 해요. 왜? 개인 회사라고 하면 이제 자영업이니까 스케줄 C로 보고가 되니까 이 오너의 급여 또는 수익, 이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 굳이 이 영주권까지 스폰서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회사, 자영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이요. 계속해서 신설회사,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신설회사가요, 초기 투자만 있고 아직 매출이 이렇다하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때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도 많이 나오죠. 답은 예스예요. 매출이 없더라도요, 초기 투자금, 뭐 자본금을 말하죠. 아니면 다른 어떤 추가 펀딩이라던가 다른 재무 자원을 통해서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회사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은행 잔고라던가 기타 재무 관련 문서로 이게 보증이 되겠죠. 보여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매출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사가요, 소규모 스타트업일 경우에 비즈니스 플랜 또는 향후의 매출 예상치를 포함해서 패키지를 접수하느냐인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규모 스타트업이면 향후의 비즈니스 플랜이라던가 매출의 예상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민국 입장에서는요, USCIS 입장에서는요,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의 궁금한 점은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럴듯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 잘 만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하잖아요. 뭐 회계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재무 컨설턴트들로부터 검토하고 만들어진 비즈니스 플랜을 같이 첨부함으로써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해드립니다. 저희는 뭐 법무법인, 회계법인 같이 일을 하니까요. 회계사들, 변호사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7번. 신설회사가요, 적자를 기록했어요. 뭐 매출이 없거나 적자이거나. 그랬을 때 투자 유치를 추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펀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금을 확보하면 이러한 재정 능력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와 이게 도움이 되느냐일 텐데요.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고 펀딩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회사의 장기적인 재정 능력 그리고 고용 능력, 고용에 대한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첨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투자 계약서라던가 아니면 투자자들에 대한 명세 그리고 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내 어떤 회사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 투자 유치 펀딩을 했을 경우에 자격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8번. 이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신설 회사인데요, 가족 소유 회사이면 스폰서가 될 수 있느냐인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게 가족이다 보니 이게 좀 더 우리가 정말 이 해당 베네피셔리 신청자가 맡게 될 그 직무가요,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회사에 적절한지 그리고 그 신청자의 자격이 과거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학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9번이요. 이 신설회사가 가끔은 이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인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한지에 대한 건데요. 답은 예스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이 취업이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마찬가지로 앞에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청자, 베네피셔리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공통이에요. 그러니 이 비영리단체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겠죠. 마지막 10번인데요. 극단적으로요, 이 신설회사가 모든 직원이 영주권 신청 대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론상의 답은 예스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직원 대비 미국 시민 또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이런 직원의 숫자가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해당되는 그 모든 이 영주권 신청 대상 직원들에 대해 회사가 평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뭐 이론상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게 중요할 텐데, 다만 이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을 텐데, 신청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뭐냐?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 이게 회사가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로 작용하는 게 절대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USCIS도 이 이민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장난하는 거 아니야? 뭔가 더 의심스러울 수 있을 테니,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정말 실질적인 사업체라는 것, 재정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의 실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해당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사업 목적이 영주권 스폰서에 국한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 고객 계약서라던가 매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 개발 내역,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 베네피셔리들, 해당 그 직원들의 직무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필요한 직업이냐, 어떤 직책이냐라는 것, 그게 또한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서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비즈니스 플랜과의 어떤 접점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취업 이민, 고용주의 조건에 대한 어떤 오해, 종업원 수에 대한 오해, 또는 뭐 업력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전달하려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려해 보면 방안이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저희는 뭐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앞서 얘기했었던 뭐 사업 계획이라던가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 스테이먼트에 대한 프로젝션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플랜, 이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법, 세법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채널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또한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